옛날, 아주 먼 옛날에 산세가 험하고 골짜기가 깊은 어느 마을의 돌이라고 불리는 어린 소년이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은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는 곳이었으며 밤이 되면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내려와 정막을 깨우곤 하는 외진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탓에 자연의 모습이 그대로 살아있었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산과 들은 제각기 다른 색동옷을 갈아입으며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었지만 사람들의 살림살이는 넉넉하지 못하여 늘 부지런히 움직여야만 입에 풀칠을 할 수 있는 가난한 마을이기도 했습니다. 이 마을의 가장 끄트머리 산비탈이 시작되는 외딴 곳에는 다 쓰러져가는 작은 초가집 한 채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부모 없이 홀로 지내는 도리의 보금자리였습니다. 비록 부모님은 일찍 여의었으나 도리는 천성이 착하고 부지런하여 마을 어른들의 칭찬을 한 몸에 받는 아이였고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을 쓸고 텃밭을 가꾸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도리의 집은 비록 낡고 초라했지만 그의 손길이 닿은 곳마다 정갈하고 깨끗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안쓰러움과 대견함을 동시에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해 여름 유난히도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더니 하늘은 비 한 방울 내려주지 않고 땅을 메마르게 하여 온 마을 사람들이 타는 목마름으로 고통받는 일이 생겼습니다. 냇물은 바닥을 드러내어 하얀 자갈들이 햇볕에 뜨겁게 달궈졌고 논바닥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져 농작물들이 누렇게 타들어가니 농부들의 한숨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샘물마저 말라가고 있어서 마을 사람들은 물 한 동이를 구하기 위해 10리가 넘는 길을 걸어 다녀야만 했고 도리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매일같이 물지개를 지고 산을 오르내려야만 했습니다. 그날도 도리는 뜨거운 태양이 머리 꼭대기에서 이글거리는 한낮의 물을 구하기 위해 산 너머 계곡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숨이 턱턱 막혀오는 고된 길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물이 콸콸 흐르던 계곡도 이제는 겨우 바위 틈새로 찔끔찔끔 흐르는 정도였고 그나마 고여있는 물웅덩이들도 뜨거운 열기에 말라붙어 흙탕물로 변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도리는 지친 다리를 이끌고 조금이라도 더 깨끗한 물을 찾기 위해 계곡 상류 쪽으로 올라가다가 바위 그늘 아래 아주 작게 남아있는 물웅덩이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웅덩이 안에서 무언가 붉은 빛깔이 번쩍이는 것을 보고 도리는 호기심에 조심스럽게 다가갔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어른 팔뚝만 한 크기의 붉은 잉거 한 마리가 거의 다 말라버린 물속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며 파닥거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잉거의 비늘은 마치 붉은 보석을 깎아 만든 것처럼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생명력이 꺼져가는 듯 눈빛은 흐릿했고 아가미는 힘겹게 열렸다. 다쳤다를 반복하며 애처로움을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도리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자신이 목마른 것도 잊어버리고 안타까운 마음에 발을 동동 구르며 어찌할 바를 몰라 하다가 급히 자신이 가져온 표주박의 물을 잉거에게 부어주었습니다. 자신이 마실 물도 부족한 형편이었지만 눈앞에서 죽어가는 생명을 모른 척할 수 없었던 도리의 착한 심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이었고 표주박의 물이 잉거의 몸에 닿자 녀석은 잠시 기운을 차린 듯 꼬리를 살짝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웅덩이의 물은 금방이라도 다 증발해버릴 것 같았기에 도리는 이 잉거를 그대로 두고 가면 곧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잠시 고민하던 도리는 결심을 굳히고는 자신이 물을 담으려 가져왔던 나무통에 웅덩이에 남은 물과 잉거를 조심스럽게 담기 시작했는데 잉거가 다치지 않도록 손길은 한없이 부드러웠습니다. 나무통에 잉거를 담고 나니 물이 턱없이 부족하여 잉거의 등지 누러미가 물 밖으로 나올 정도였지만 도리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 잉거를 살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무거운 나무통을 지게에 얹고 산길을 내려오는 동안 도리는 혹여나 물이 쏟아질까봐 조심조심 발을 내디디며 평소보다 2배는 더 힘든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도리는 마당 한 구석에 놓인 커다란 독을 깨끗이 씻은 뒤 자신이 며칠 동안 아껴 마시려 모아두었던 항아리의 식수를 아낌없이 독에 부어 인거의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시원한 물이 독에 채워지자 도리는 조심스럽게 나무통 속에 인거를 옮겨 담았고, 인거는 넓고 시원한 물을 만나자 언제 그랬냐는 듯 힘차게 헤엄치며 붉은 비늘을 반짝였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아름답던지 도리는 땀에 젖은 얼굴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넋을 잃고 도간을 들여다보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부터 도리는 인거를 위해 매일 더 많은 물을 길어 와야 했고, 자신의 끼니를 줄여가며 인거에게 먹이를 챙겨주는 정성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가뭄에 제 입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판국에 무슨 물고기를 키우느냐며 혀를 찼지만, 도리에게는 이 붉은 인거가 외로운 상골 생활의 유일한 친구이자 가족이 되어주었습니다. 도리가 독 앞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을 조곤조곤 이야기하면 인거는 마치 그 말을 알아듣기라도 하는 듯 물 위로 입을 뻐끔거리며 도리의 눈을 쳐다보곤 했습니다. 신기한 일은 밤이 되면 일어났는데 인거가 들어있는 독에서 은은하고 따뜻한 붉은 빛이 새어나와 도리의 낡은 초가집을 환하게 비추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달빛이 반사된 것인가 생각했지만 달이 없는 금은밤에도 독 안에서는 마치 등불을 켜놓은 듯 신비로운 빛이 뿜어져 나와 마당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 빛을 보고 있으면 하루 종일 고된 노동에 시달렸던 도리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고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도리는 인거에게 홍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홍이에게 문안 인사를 건넸으며 잠들기 전에도 홍이의 안부를 살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가뭄은 여전히 기승을 부려 마을의 우물은 점점 말라가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도리네 집 마당에 있는 인거의 독만큼은 물이 줄어들지 않고 늘 찰랑거리는 기이한 현상이 계속되었습니다. 도리는 이것이 홍이가 부리는 요술인지 아니면 자신의 정성에 하늘이 감동한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저 인거가 건강하게 헤엄치는 모습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찌는 듯한 더위가 한풀 꺾이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초가을로 접어들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비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들판의 곡식들은 여물지 못한 채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었고 다가올 추석을 걱정하는 마을 사람들의 시름은 깊어만 갔지만 도리의 집 도간에 있는 인건은 하루가 다르게 몸집이 커져만 갔습니다. 처음 데려왔을 때는 팔뚝만 하던 것이 이제는 독이 비좁아 보일 정도로 자라나 비늘 하나하나가 엽전만큼 커지고 그 빛깔 또한 더욱 짙고 선명한 붉은색을 띠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장터에 다녀오던 이웃집 아저씨가 우연히 도리네 집 앞을 지나다가 열린 살인문 사이로 붉은 빛을 내뿜는 거대한 인거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아저씨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몇 번이나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지만 분명 그것은 평범한 물고기가 아니었고 마치 전설 속에서나 나올 법한 영물처럼 보였습니다. 이웃집 아저씨는 마을로 내려가 사람들에게 자신이 본 것을 떠들기 시작했고 도리가 신비한 붉은 인거를 키우고 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온 마을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순진한 도리는 마을에 소문이 퍼진 줄도 모르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산에서 나무를 해와 인거의 독 옆에 앉아 땀을 식히고 있었는데 인거가 갑자기 물 위로 튀어오르며 물보라를 일으켰습니다. 깜짝 놀란 도리가 쳐다보니 인거는 슬픈 눈으로 도리를 응시하며 마치 무언가 위험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듯 불안하게 헤엄을 쳤습니다. 도리는 영문을 몰라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인거의 불안한 기운이 자신에게도 전해져와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도리는 꿈속에서 인거가 나오는 꿈을 꾸었는데 꿈속의 인거는 사람의 말을 하며 도리에게 간절하게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도리야, 나를 지켜줘. 머지않아 큰일이 닥칠 거야. 꿈에서 깬 도리는 식은땀을 흘리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밖으로 나가 독을 살펴보니 인건은 물 밑바닥에 가만히 엎드려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에는 어느새 차오르기 시작한 달이 구름 사이로 얼굴을 내밀고 있었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와 도리의 마음을 더욱 심란하게 만들었습니다. 도리는 인거를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속삭였는데 걱정 마 홍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널 지켜줄게 라고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비록 힘없고 가진 것 없는 고아 소년이었지만 자신을 믿고 따라준 생명을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감수하겠다는 비장한 각오가 어린 소년의 눈빛에 서려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무집들이 스산하게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도리는 독 옆을 떠나지 않고 밤새 인거의 곁을 지키며 다가올 아침을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의 분위기는 평소와 다르게 술렁거리고 있었고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웅성거리며 도리네 집 쪽을 힐끔거렸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욕심 많고 세도가 등등한 최부자네 하인들이 아침 일찍부터 분주하게 움직인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인데 최부자는 평소에도 진귀한 물건이나 음식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탐하는 위인이었습니다. 도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 아침밥을 짓기 위해 부엌에서 불을 지피고 있었지만 곧 자신의 평화로운 일상을 깨뜨릴 거친 발자국 소리가 살인문 밖에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어귀의 정자나무 아래에는 마을의 대소사를 관장하며 지혜롭기로 소문난 삼신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서서 도리네 집 쪽을 바라보며 혀를 차고 있었습니다. 쯧쯧쯧 귀한 것이 들어왔으나 그 빛이 너무 강해 잡귀들이 꼬이는구나. 할머니는 무언가 알고 있는 듯 의미심장한 말을 중얼거렸지만 그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져 누구의 귀에도 닿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맑고 푸르렀지만 도리의 작은 초가집 위로만 보이지 않는 먹구름이 몰려오는 듯 단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도리가 밥을 다짓고 숟가락을 놓으려는 찰나 이리 오너라 하는 우렁찬 소리와 함께 살인문이 쾅 하고 열리며 덩치 큰 장정들이 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최부자의 집에서 일하는 하인들이었는데 그들의 눈은 도리를 지나쳐 마당 한가운데 놓인 도구로 향해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도리는 깜짝 놀라 방문을 열고 뛰쳐나갔지만 이미 하인들은 독을 둘러싸고 그 안을 들여다보며 감탄사를 연발하고 있었습니다. 소문이 사실이었구먼. 이렇게 크고 붉은 인건은 내 평생 처음 보네. 하인 중 우두머리 격인 사내가 껄껄 웃으며 도리에게 다가와 위압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대감마님께서 이 인거 소문을 듣고 아주 귀한 손님상에 올리겠다 하시니 잔말 말고 내놓거라. 도리는 너무나 기가 막히고 무서워서 말문이 막혔지만 인거를 빼앗길 수는 없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안 돼요. 이건 제 가족이나 다름없는 인거예요. 절대 드릴 수 없어요. 도리의 외침은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고 하인들은 코웃음을 치며 도리를 밀쳐내려 했지만 도리는 독을 끌어안고 놓지 않았습니다. 그때 독 안에서 물이 크게 출렁이며 인거가 수면 위로 튀어올라 붉은 비늘을 번뜩였는데 그 기세가 어찌나 맹렬한지 하인들도 잠시 주춤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물고기 쟁탈전이 아니라 소년의 순수한 마음과 어른들의 탐욕이 맞부딪히는 거대한 사건의 시작임을 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도리는 두 팔을 벌려 독을 가로막은 채 덩치 큰 하인들을 올려다보며 두려움에 떨면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눈빛에 담아 보냈습니다. 하인들은 코웃음을 치며 도리를 한 손으로 밀쳐내려 했지만 평소에는 바람 불면 날아갈 듯 약해 보이던 소년이 그 순간만큼은 땅에 뿌리 박은 느티나무처럼 꿈쩍도 하지 않고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도리의 등 뒤에 있는 독에서는 붉은 인거가 물 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입을 딱딱거리며 마치 도리에게 힘을 보태려는 듯 지느러미를 세차게 흔들어 물을 사방으로 튀겼습니다. 갑작스러운 물벼락을 맞은 하인들은 당황하여 뒷걸음질 쳤고
그 틈을 타 도리는 인거를 더욱 단단히 등 뒤로 감추며 그들을 노려보았습니다. 하인들의 우두머리는 젖은 옷을 털어내며 인상을 찌푸렸는데 어린아이 하나를 당해내지 못하고 물벼락까지 맞은 꼴이 체면을 구겼다고 생각하여 화가 치밀어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험상궂은 얼굴을 들이밀며 이 녀석이 감히 누구 안전이라고 버티는 개냐 최부자 어른의 말씀을 거역하고도 네가 이 마을에서 무사할 줄 아느냐? 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도리는 입술을 깨물며 아무리 대감마님이라도 남의 식구를 억지로 빼앗아갈 수는 없어요. 이 인권은 제게 가족이나 다름없단 말이에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도리의 목소리는 비록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서슬퍼런 칼날보다 더 단단하여 하인들도 함부로 손을 대지 못하고 주춤거렸습니다. 결국 하인들은 당장 강제로 빼앗아가기에는 보는 눈이 많고 명분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는지 씩씩거리며 도리에게 손가락질을 해대며 물러날 기색을 보였습니다. 우두머리는 대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고는 내 이놈 오늘은 그냥 가지만 내일은 대감마님의 불호령이 떨어질 테니 각오하고 있거라. 그깟 물고기 한 마리 때문에 내 놈 신세 망치지 말고 좋은 말 할 때 내놓는 게 좋을 것이다. 라고 악담을 퍼붓고는 사라졌습니다. 하인들이 사라진 뒤에야 도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고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와 소매로 얼굴을 훔치며 흐느껴 울었습니다. 도리는 흙투성이가 된 옷을 털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독을 부여잡고 인거에게 말을 걸었는데 홍이야, 많이 놀랐지 미안해. 내가 힘이 없어서 널 위험하게 만들었어. 라고 자책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간의 인권은 그런 도리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평소보다 더욱 부드러운 몸짓으로 물살을 가르며 도리의 손가락 끝을 입으로 톡톡 건드렸습니다. 그 작은 위로에 도리는 마음을 다잡으며 무슨 일이 있어도 홍기를 최 부자의 식탁 위에 오르게 하지는 않겠다고 다시 한번 굳게 다짐했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무심하게 맑았지만 도리의 가슴속에는 이미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는 듯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한편 빈손으로 돌아온 하인들의 보고를 받은 최 부자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들고 있던 부채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라 그깟 촌놈 하나를 당해내지 못하고 빈손으로 왔단 말이냐. 내 추석 잔치상에 그 붉은 인거를 올려 마을 사람들에게 내 위세를 떨치려 했거늘 내 놈들이 내 얼굴에 먹칠을 하는구나. 최 부자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터질 듯했고 턱 밑의 살들은 분노로 인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마을에 좋은 것이라면 논밭이든 가축이든 어떻게든 손에 넣어야 직성이 풀리는 탐욕스러운 인물로 이번에는 기이한 붉은 인거라는 소문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긴 상태였습니다. 최 부자는 방안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며 분을 사귀지 못하다가 벽에 걸린 곰방대를 집어들고는 하인들에게 서슬퍼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당장 다시 가서 그 인거를 가져오너라. 만약 놈이 또다시 거절한다면 쌀가마니를 주든 몽둥이 찜질을 하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내 눈앞에 대령해야 할 것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자비심도 느껴지지 않았고 오직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집착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주인 영감의 불같은 성미를 알기에 납작 엎드려 예분부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는 뒷걸음질쳐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최 부자의 집 담장 너머로 고함이 새어나오자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차며 수군거렸는데 저 욕심쟁이 영감이 기어이 사다를 내는구먼. 어린 고아가 애지중지 키운 것을 뺏어가려 하다니 천벌을 받을 게야. 라고 욕을 하면서도 막상 나서서 도와줄 용기는 내지 못했습니다. 최 부자의 권세가 워낙 대단하여 밉보였다가는 소작을 떼이거나 억울한 누명을 쓸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을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사람들은 다가올 내일 아침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걱정하며
각자의 집으로 종종 걸음을 쳤습니다. 가뭄으로 메마른 땅 위로 인심마저 메말라가는 듯한 삭막한 풍경이었습니다. 해는 서산 너머로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고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자 도리네 집 마당에도 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리는 불안한 마음에 저녁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일찌감치 동옆에 자리를 잡고 앉아 다가오는 밤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나 밤사이에 도둑이 들거나 짐승이 해코지할까봐 나탄 자루를 옆에 두고 경계를 늦추지 않았는데 어린 소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산바람이 불어와 땀을 식혀주었지만 도리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려 오싹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때 살인문 밖에서 지팡이 짚는 소리가 탁탁 하고 규칙적으로 들려오더니 누군가 인기척을 내며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도리는 깜짝 놀라 낯을 움켜쥐고 벌떡 일어났으나 달빛에 비친 모습은 무서운 하인들이 아니라 마을의 가장 큰 어른이신 삼신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허리가 굽어 지팡이에 의지한 채 느릿느릿 걸어오고 계셨지만 그 눈빛만은 밤하늘의 별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어 범접할 수 없는 기운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도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낯을 내려놓고 공손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를 올렸습니다. 할머니, 이 밤중에 어인 일이세요. 삼신 할머니는 대답 대신 천천히 독 앞으로 다가가 지팡이로 땅을 짚고 서서 물끄러미 인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독 안의 인거는 할머니를 알아보는지 물 위로 조용히 떠올라 붉은 빛을 은은하게 내뿜으며 꼬리를 살랑거렸습니다. 할머니는 쭈글쭈글한 손을 뻗어 독의 가장자리를 쓰다듬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는데 그 한숨 속에는 오랜 세월을 살아온 노인의 지혜와 근심이 함께 묻어나는 듯했습니다. 도리야, 할머니가 입을 떼자 목소리는 쇳소리가 섞여 거칠었지만 따뜻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네가 이 녀석을 살렸구나. 갸륵하기도 하지. 도리는 할머니 옆에 쭈그리고 앉아 내내까 웅덩이에서 죽어가던 걸 데려왔어요. 제게는 소중한 친구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도리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는데 그 손길이 마치 돌아가신 어머니의 손길처럼 거칠지만 포근하여 도리는 울컥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아주 낮고 엄숙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도리야, 내 말을 잘 듣거라. 이 물고기는 보통 인거가 아니다. 하늘의 기운을 받고 태어난 영물이야. 절대 사람의 입에 들어가서는 안 될 귀한 생명이란다. 도리는 할머니의 말씀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영물이라고요. 그럼 요술이라도 부린다는 말씀이세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요술이 아니라 운명이다. 이 녀석은 때가 되면 갈 곳이 있어. 그때까지 네가 잘 지켜줘야 한다. 만약 이 녀석이 욕심 많은 자의 손에 넘어가 죽게 된다면 이 마을에는 씻을 수 없는 재앙이 닥칠 게야. 최 부자가 아무리 금은 보화를 준다 해도, 아니 칼을 들이대며 위협한다 해도 절대 내주어서는 안 된다. 알겠느냐? 할머니의 경고는 너무나 단호하여 도리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제가 목숨을 걸고 지킬게요. 절대 최 부자 아저씨한테 주지 않을 거예요. 도리의 대답을 들은 할머니는 그제야 옅은 미소를 지으며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도리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은 작고 둥근 오색 구슬이 달린 매듭이었는데 낡았지만 신비로운 기운이 느껴지는 물건이었습니다. 이것을 몸에 지니고 있거라. 내 마음이 흔들릴 때 너를 잡아줄 것이고 위급할 때 너를 도와줄 게다. 부디 이 아이를 끝까지 지켜다오. 그것이 네가 복을 받는 길이다. 할머니는 그 말을 남기고 다시 지팡이를 짚으며 어둠 속으로 사라지셨습니다. 할머니가 떠난 뒤에도 도리는 한참 동안 멍하니 서서 손에 쥔 매듭을 내려다보았는데 신기하게도
매듭에서 따뜻한 온기가 느껴져 두려웠던 마음이 조금씩 진정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간의 인거도 할머니의 방문을 반기기라도 했는지 평소보다 더욱 밝은 붉은 빛을 뿜어내며 도리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도리는 동옆에 앉아 인거를 바라보며 홍이야, 할머니 말씀 들었지. 넌 정말 특별한 아이인가 봐. 내가 꼭 널 지켜서 네가 가야 할 곳으로 보내줄게. 라고 속삭였습니다. 밤바람이 더욱 차가워졌지만 도리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용기가 샘솟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마을은 쥐 죽은 듯 고요해졌지만 도리는 잠을 이룰 수가 없어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다시피 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부엉이 울음소리가 처량하게 느껴졌고 가끔씩 불어오는 바람에 나뭇가지들이 서로 부대끼며 내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처럼 들려 등골이 오싹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도리는 그때마다 품속의 매듭을 만지작거리며 마음을 다잡았고 도간에서 평온하게 잠든 인거를 보며 자신도 모르게 꾸벅꾸벅 조기 시작했습니다. 꿈속에서 도리는 인거와 함께 푸른 하늘을 날아다니는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너무나 생생하여 잠에서 깬 뒤에도 한동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다음날 새벽동이 트기도 전에 마을은 다시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최부자의 하인들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까지 웅성거리며 도리네 집 쪽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밤사이에 도리네 집 지붕 위로 상서로운 무지개 빛 구름이 감돌았다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인데 사람들은 그것이 인거의 조화인지 아니면 흉조인지 몰라 불안해하여 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최부자는 이 소식을 듣고 더욱 안달이 나서 하인들을 재촉하며 당장 인거를 잡아오라고 고함을 질러댔고 그의 탐욕은 이제 광기 어린 집착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도리는 이른 아침부터 마당을 쓸고 독 주변을 정리하며 결전을 준비하는 장수처럼 비장한 표정으로 대문 앞을 지키고 섰습니다. 며칠째 비 한 방울 오지 않던 하늘은 이날따라 유난히 낮게 깔려 있었고 습기를 머금은 바람이 불어와 끈적거리는 불쾌감을 주었습니다. 멀리 산봉우리 쪽에서는 검은 먹구름이 뭉게뭉게 피어오르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다가올 거대한 사건을 예고하는 전주곡처럼 보였습니다. 마을의 개들이 컹컹 짖어대고 까치들이 부산스럽게 날아다니는 등 짐승들이 먼저 다가오는 변화를 감지하고 불안해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드디어 최부자의 하인들이 저만치서 흙먼지를 일으키며 몰려오는 모습이 보였는데 어제보다 그 수가 2배는 더 많아 보였고 손에는 몽둥이와 밧줄을 들고 있어 살벌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도리는 꿀꺽 침을 삼키며 뒷걸음질 치고 싶었지만 등 뒤에 있는 홍이를 생각하며 억지로 버티고 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멀찌감치 떨어져서 안타까운 눈빛으로 도리를 바라볼 뿐 누구 하나 나서서 말리는 사람이 없어 도리는 철저하게 고립된 섬처럼 느껴졌습니다. 오직 바람만이 도리의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리며 그의 곁을 스쳐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하인들이 도리의 집 앞에 당도하자 우두머리가 거만하게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습니다. 자, 하루 동안 생각 좀 해보았느냐? 우리 대감마님의 인내심이 바닥나셨다. 순순히 내놓으면 쌀 한 가마니를 주실 것이고 거절하면 몽둥이 찜질과 함께 인거를 뺏길 것이다. 선택하거라. 그는 쌀가마니가 실린 지게를 가리키며 회유하려 했지만 도리의 눈에는 쌀가마니가 아니라 탐욕의 덩어리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도리는 품속의 매듭을 꽉 쥐고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싫어요. 쌀가마니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어요. 홍이는 물건이 아니에요. 절대 못 가져가요. 그 순간 하늘에서 우르릉 하는 천둥 소리가 들려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처럼 울린 천둥 소리는 최부자의 하인들도 잠시 주춤하게 만들 만큼 위협적이었습니다. 도간의 인거가 마치 그 소리에 반응이라도 하듯 물 위로 솟구쳐 올랐는데 그 크기가 어제보다 훨씬 더 커져 있어 보는 이들의 입을 딱 벌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인거의 눈은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듯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그 시선은 정확하게 최 부자의 하인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고기의 눈빛이 아니라 무언가 영적인 존재가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 같았습니다. 하인들은 인거의 기이한 모습과 갑작스러운 천둥 소리에 겁을 먹고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웅성거렸습니다. 형님, 저거 진짜 보통 인거가 아닌가 본데요. 눈빛이 사람을 쏘아보는 것 같아요. 한 하인이 겁에 질린 목소리로 말하자 우두머리는 짐짓 태어난 척하며 시끄럽다, 미물이 쳐다보면 어쩔 것이냐. 당장 저놈을 끌어내고 독을 엎어라 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 끝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어 그 역시 두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도리는 두 팔을 벌려 독을 감싸 안으며 하늘을 향해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혼기를 지켜주세요.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순간 하늘의 먹구름이 더욱 빠르게 움직이며 도린의 집 상공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은 점점 거세져 나뭇가지가 꺾일 듯 휘청거렸고 흙먼지가 회오리 바람처럼 일어 시야를 가렸습니다. 최 부자의 욕심이 불러온 이 사태는 이제 단순히 인거 한 마리를 두고 벌이는 다툼을 넘어 자연과 인간 그리고 신비한 힘이 충돌하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도리는 거센 바람 속에서도 눈을 부릅뜨고 하인들을 노려보며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작은 생명을 지켜내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우르릉 쾅쾅 하늘을 찢을 듯한 천둥 소리가 한바탕 휩쓸고 지나간 뒤 최 부자의 하인들은 겁에 질려 물러갔지만 도리의 집 마당에는 여전히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하인들이 물러간 것은 단지 하늘의 기세에 잠시 눌린 것일 뿐 그들의 탐욕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도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금방이라도 억수 같은 비를 쏟아부을 듯 검푸른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대낮인데도 마치 해질 역처럼 어둑어둑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도리는 떨리는 다리를 진정시키며 독 앞으로 다가가 인거의 상태를 살폈는데 인거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물 위로 입을 내밀고 있었고 그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깊고 슬픈 빛을 띠고 있어 도리의 가슴을 아리게 했습니다. 하인들이 돌아간 뒤 마을에는 더욱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이번 추석에는 큰 물난리가 날 것이라는 둥 최 부자가 인거를 잡아먹으면 마을에 저주가 내릴 것이라는 둥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정작 최 부자는 하인들이 빈손으로 돌아오자 노발대발하며 집안의 집기들을 부수고 난동을 부렸다는 소식이 도리의 귀에까지 들려왔습니다. 최 부자는 내일 밤 보름달이 뜨는 시각에 내 직접 가서 그놈의 인거를 잡아 회를 처먹을 것이다. 누구도 나를 막지 못한다. 라고 공언했다고 하니 도리에게 남은 시간은 이제 하루도 채 남지 않은 셈이었습니다. 도리는 불안한 마음에 입술이 바짝바짝 타들어갔지만 지금 당장 도망칠 수도 없는 노릇이라 그저 동옆을 지키며 하늘만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도간의 인거에게서는 더욱 기이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인거의 몸집이 반나절 만에 눈에 띄게 커져서 이제는 큰 독 안에서조차 몸을 돌리기 힘들 정도로 꽉 차게 되었습니다. 인거의 붉은 비늘은 마치 불덩어리를 삼킨 듯 뜨거운 열기를 내뿜고 있어서 도리가 독에 손을 대면 될 것처럼 뜨거워 깜짝 놀라 손을 떼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독 안의 물은 인거가 움직이지 않아도 스스로 소용돌이치며 끓어오르고 있었는데 이는 인거의 몸 안에 잠재되어 있던 어떤 거대한 힘이 깨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조였습니다. 도리는 이 작은 독이 홍기를 감당하기에는 너무 좁다는 것을 깨닫고 녀석을 더 넓은 곳으로 보내주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도리는 인거에게 줄 지렁이를 잡기 위해 잠시 뒷산 언덕에 올랐다가 깜박 잠이 들고 말았는데
그 짧은 낮잠 속에서 아주 생생하고도 기이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속에서 도리는 인거의 등에 타고 하늘을 날고 있었는데 발 아래로 보이는 마을은 아주 작게 보였고 사방은 온통 하얀 구름과 붉은 노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인거는 도리를 태우고 마을 뒤편에 험준한 산맥을 넘어 깊은 골짜기로 향했는데 그곳에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듯한 거대한 물줄기가 웅장한 소리를 내며 쏟아지고 있는 폭포가 있었습니다. 폭포수 아래에 깊고 푸른 소 애차오는 마치 용이 살고 있는 궁궐처럼 신비로운 기운을 내뿜고 있었고 인거는 그곳을 향해 간절한 눈빛을 보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꿈에서 깬 도리는 식은땀을 흥건히 흘리며 주위를 둘러보았는데 꿈속에서 보았던 폭포의 모습이 너무나 선명하여 마치 실제로 다녀온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도리는 그 폭포가 마을 어르신들이 옛날 이야기로만 들려주시던 전설 속의 용추폭포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마을 뒤편 깊은 산속에 있다는 그 폭포는 산세가 험하고 길이 없어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었지만 도리는 홍이가 가야 할 곳이 바로 그곳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홍이야, 네가 가고 싶은 곳이 거기였구나. 그 좁은 도간에 갇혀서 얼마나 답답했니? 도리는 산을 내려오며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오늘 밤 최 부자가 들이닥치기 전에 홍이를 데리고 그 폭포로 떠나야겠다고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도리는 인거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을 건넸는데 홍이야, 조금만 참아. 내가 너를 넓고 시원한 곳으로 데려다 줄게. 라고 속삭이자 인거는 마치 알아들었다는 듯이 물 밖으로 튀어오르며 붉은 빛을 번쩍였습니다. 그때 인거의 눈에서 굵은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보았는데 도리는 그것이 단순한 물이 아니라 인거가 흘리는 눈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돌봐준 도리와의 이별을 슬퍼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운명을 예감하고 흘리는 눈물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모습을 본 도리의 마음도 찢어질 듯 아파왔습니다. 도리는 소매로 인거의 눈물을 닦아주는 신용을 하며 애써 밝은 표정을 지어 보였지만 눈가에는 이미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하자 하늘의 먹구름은 더욱 짙어져서 온 세상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기게 되었고 바람은 점점 거세져 도리의 낡은 초가집 지붕을 들썩거리게 만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심상치 않은 날씨에 일찌감치 대문을 걸어 잠그고 방 안에 틀어박혀 촛불을 켜놓고 무사히 밤이 지나가기를 기도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추석을 앞두고 집집마다 송편을 빚고 웃음꽃을 피웠을 테지만 올해는 최 부자의 탐욕과 기이한 날씨 탓에 마을 전체가 초상집처럼 무거운 분위기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간혹 들려오는 짐승들의 울음소리마저 공포스럽게 느껴졌고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소리는 마치 귀신의 곡소리처럼 들려 사람들의 오금을 저리게 했습니다. 도리는 서둘러 떠날 채비를 하기 시작했는데 가장 먼저 창고 구석에 처박혀 있던 아버지의 낡은 지게를 꺼내어 먼지를 털고 끈을 단단히 조였습니다. 인거가 들어있는 독은 쌀 2가만이 무게보다 더 무거웠기 때문에 어린 도리가 지게에 지고 산길을 오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리는 홍이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여 지푸라기를 꼬아 멜빵을 보강하고 지게 작대기를 다듬어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할 수 있어. 아니, 해야만 해. 도리는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듯 중얼거리며 떨리는 손으로 지게를 어깨에 걸쳐 보았습니다. 드디어 칠흑 같은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고 멀리서 최 부자네 집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자가 약속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고 그들이 들이닥치기 전에 마을을 빠져나가야만 승산이 있었습니다. 도리는 마당에 있는 독의 물을 조금 덜어내어 무게를 줄이려 했지만 인거가 물 밖으로 나오면 숨을 쉬지 못할까봐 그마저도 마음 놓고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도리는 독을 통째로 지게에 얹고
밧줄로 꽁꽁 묶어 고정했는데 그 무게가 어찌나 무거운지 어깨가 으스러지는 듯 단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도리가 힘겹게 지게를 짊어지고 일어서려는 순간 하늘에서 우르르 쾅 하는 천둥 소리와 함께 굵은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뭄 끝에 내리는 비라 반가워야 마땅했지만 지금 내리는 비는 마치 도리의 앞길을 막으려는 듯 사납고 거칠게 쏟아지는 폭우였습니다. 빗줄기는 순식간에 굵어져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쏟아져 내렸고 바짝 말라있던 땅은 금세 진흙탕으로 변해 발을 내디딜 때마다 푹푹 빠져들었습니다. 도리는 비에 젖은 생쥐꼴이 되었지만 오히려 이 비가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발자국 소리를 감춰줄 것이라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마음을 먹으려 애썼습니다. 도리는 살인문을 나서기 전 자신이 살던 정든 초가집을 한번 뒤돌아보았는데 텅 빈 집이 빗속에서 쓸쓸하게 서 있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부모님과의 추억이 서린 집, 그리고 홍이와 함께했던 마당.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어린 소년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시련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었기에 도리는 눈물을 머금고 빗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지게의 무게 때문에 허리는 휘어지고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등 뒤에서 느껴지는 인거의 따뜻한 온기가 도리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었습니다. 마을 길을 빠져나가는 동안 도리는 혹시나 마을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숨을 죽이고 조심조심 걸었는데 다행히 폭우 탓의 길에는 개미 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을 어귀를 지날 때쯤 멀리서 횃불을 든 무리가 시끄럽게 떠들며 다가오는 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이놈의 날씨가 왜 이래 하지만 대감마님 명령이니 당장 그놈 집으로 가서 인거를 뺏어와야 한다. 바로 최부자의 하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날씨가 험상구저 예정보다 조금 일찍 움직이기 시작한 모양이었는데 도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도리는 하인들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 좁은 골목길로 방향을 틀어 마을 뒤편 상일로 향했습니다. 진흙탕 길이라 발이 미끄러워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지만 그때마다 전 먹던 힘을 다해 균형을 잡으며 필사적으로 도망쳤습니다. 등 뒤의 도간에서는 인거가 불안한 듯 철썩철썩 물장구를 쳤는데 그 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하인들에게 들리지 않기만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인들의 횃불 불빛이 점점 가까워지자 도리는 덤불 숲속에 몸을 숨기고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그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인들은 도리네 집 쪽으로 향하며 욕설을 퍼붓고 있었는데 그 꼬맹이 녀석 집에 없기만 해봐라.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놓을 테다. 라는 끔찍한 말들이 들려왔습니다. 도리는 공포에 질려 온몸을 바들바들 떨었지만 품속에 간직한 삼신 할머니의 매듭을 꽉 쥐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할머니가 지켜주실 거야. 홍이도 나를 믿고 있어. 도리는 하인들이 멀어지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다시 빗속을 뚫고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험한 상일과의 싸움이었고 뒤쫓아올지도 모르는 추격자들과의 시간 싸움이었습니다. 산길은 평소에도 오르기 힘든 가파른 길이었는데 폭우가 쏟아져 계곡물이 불어나고 바위들이 미끄러워 한 발짝 떼기도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옷은 청은망은 무거워졌고 지게 멜빵이 파고든 어깨는 살가죽이 벗겨진 듯 쓰라렸습니다. 하지만 도리는 등 뒤에 있는 홍이가 마치 힘내 도리야, 조금만 더 가면 돼 라고 응원해 주는 것 같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굵어져 마치 하늘의 구멍이라도 난 듯 퍼부었고 번개가 칠 때마다 산 전체가 번쩍이며 공포스러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참을 오르다 보니 도리의 체력은 바닥이 나고 숨은 턱 밑까지 차올라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다리의 감각이 없어지고 눈앞이 흐릿해져 자꾸만 주저앉고 싶은 유혹이 밀려왔습니다. 그때마다 도리는 꿈속에서 보았던 그 웅장한 폭포와 자유롭게 헤엄치던 인거의 모습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가 포기하면 홍이는 죽어. 최 부자의 뱃속으로 들어갈 순 없어. 도리는 피 섞인 침을 뱉어내며 다시 지게를 고쳐 맸습니다. 그 시각 도리의 집에 도착한 하인들은 텅 빈 집과 사라진 독을 보고 아연실색하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이 쥐새끼 같은 놈이 도망을 쳤어. 이 무거운 독을 쥐고 멀리 갔을 리가 없다. 없다. 당장 놈을 쫓아라. 우두머리의 고함 소리에 하인들은 횃불을 들고 사방으로 흩어져 도리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빗물에 발자국이 지워져 추적이 쉽지 않았지만 산길 입구에 떨어진 지푸라기 조각을 발견한 하인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이쪽이다. 산으로 올라갔어. 하인들은 굶주린 늑대떼처럼 산길을 향해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리는 뒤에서 들려오는 고함 소리에 그들이 자신을 쫓아오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포심이 극에 달했지만 그 공포가 오히려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내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도리는 가시덤불에 긁히고 돌부리에 채이면서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 위로, 더 위로 올라갔습니다. 비바람이 얼굴을 때리고 나뭇가지가 옷을 잡아당겨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직 용추폭포 그곳만이 도리와 홍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의 땅이었습니다. 어느새 빗줄기 사이로 멀리서 웅장한 물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빗소리와는 다른 땅을 울리는 거대한 진동이었습니다. 바로 용추폭포의 소리였습니다. 도리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지만 다리는 이미 한계를 넘어 감각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홍이야 들리니 저게 폭포 소리야. 다 왔어. 정말 다 왔어. 도리는 헐떡이는 숨을 몰아쉬며 인거에게 말을 걸었고 인거도 화답하듯 도간에서 격렬하게 몸을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추격자들의 불빛도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횃불은 비에 꺼질 듯 위태로웠지만 그들의 집요함은 꺼지지 않고 도리의 뒤를 바짝 쫓고 있었습니다. 거기 서라. 내 놈이 도망갈 곳은 없다. 하인들의 목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바로 등 뒤에서 들리는 듯했습니다. 도리는 마지막 힘을 다해 가파른 바위 언덕을 기어올랐습니다. 이제 저 언덕만 넘으면 폭포가 보일 것이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노우가 몰아치며 세상의 종말이 온 듯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지만 도리의 눈에는 오직 폭포를 향한 길만이 보였습니다. 도리가 간신히 언덕 정상에 올랐을 때 눈앞에는 경이로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번개가 번쩍이는 순간 드러난 용추폭포는 하늘 높은 곳에서부터 하얀 물기둥을 쏟아내고 있었고 그 아래 형성된 거대한 손은 검푸른 빛을 띠며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폭포의 굉음은 세상의 모든 소리를 삼킬 듯 압도적이었고 물안개가 피어오르며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도리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안도감과 탈진감이 동시에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쉴 틈도 없이 하인들이 언덕 아래까지 당도하여 거친 숨을 몰아쉬며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저기 있다. 독을 쥐고 있어. 하인들이 도리를 발견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리는 비틀거리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제 인거를 물에 놓아주는 일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폭포 아래 속까지 내려가는 길은 가파른 절벽길이라 자칫하면 미끄러져 떨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도리는 지게를 벗어 인거가 든 독을 품에 안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지게도 거추장스러운 짐일 뿐이었습니다. 독을 안아든 도리의 팔은 부들부들 떨렸지만 인거의 붉은 눈과 마주치자 다시금 힘이 솟았습니다. 인거는 마치 고마워, 이제 나를 놓아줘 라고 말하는 듯 고요하고 깊은 눈빛으로 도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리는 절벽길을 조심스럽게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는 하인들이 욕을 하며 따라오고 있었고 앞에서는 거센 폭포수가 물보라를 일으키며 도리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순간이 코앞으로 다가왔고 빗줄기는 굵어지다 못해 마치 하늘이 통곡하는 듯 쏟아져 내렸습니다.
도리와 홍이의 마지막 여정은 이제 가장 위험하고도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도리는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는 절벽 끝에 위태롭게 서서 발 아래 소용돌이치는 검푸른 물을 내려다보았는데 귓게는 폭포가 쏟아내는 굉음만이 가득 차 다른 소리는 들리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등 뒤에서는 헐떡거리며 쫓아온 하인들의 고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도리에게는 이미 그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고 오직 품에 안긴 홍이를 무사히 보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도리는 떨리는 팔에 힘을 주어 독을 단단히 잡고는 홍이야, 이제 너의 세상으로 가 저 폭포를 넘어 하늘 높이 날아올라 라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빗물에 젖은 도리의 얼굴에는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를 액체가 흘러내리고 있었고 품 안의 인권은 마치 그 마음을 아는 듯 꼬리로 도리의 가슴을 탁 치며 화답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인들 중 가장 앞서 달려온 자가 손을 뻗으며 이놈 거기 서지 못해 그 독을 이리 내놔 라고 소리치며 도리의 어깨를 낚아채려 했습니다. 도리는 반사적으로 몸을 비틀어 하인의 손을 피함과 동시에 있는 힘껏 독을 기울여 인거를 폭포수 아래의 소 좌우를 향해 미끄러뜨렸습니다. 붉은 인거는 허공을 가르며 우아한 곡선을 그리더니 천둥 소리보다 더 큰 물소리가 나는 거친 물살 속으로 풍덩하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도리는 빈 독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인거가 사라진 물을 멍하니 바라보았고 뒤늦게 도착한 하인들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어 허망함과 분노의 치를 떨며 씩씩거렸습니다. 우두머리 하인은 도리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내 이놈 감히 대감마님의 물건을 강물에 버려 네가 제정신이냐? 이제 너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 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른 하인들도 합세하여 도리를 애워싸고 주먹을 휘두르려 했지만 도리는 이미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초연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홍이는 물건이 아니에요.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갔을 뿐이에요. 도리의 담담한 대답에 하인들은 더욱 화가 나 몽둥이를 치켜들었으나 그때 갑자기 발밑의 땅이 쿠르르 하고 울리기 시작하더니 소의 물이 미친 듯이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불덩이가 물속에 떨어진 것처럼 소의 물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며 하얀 수증기가 피어올랐고 그 속에서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한 붉은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하인들은 갑작스러운 기현상에 놀라 도리를 잡고 있던 손을 놓고 뒷걸음질 쳤는데 그 빛은 점점 더 강해져 칠흑 같은 어둠을 대낮처럼 환하게 밝혔습니다. 이게 무슨 조화야 물속에 도깨비라도 든 건가? 하인들은 공포에 질려 웅성거리며 서로의 몸을 밀착시켰고 몽둥이를 든 손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리는 본능적으로 홍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직감하고 벌떡 일어나 물가로 다가갔습니다. 놀랍게도 끓어오르는 물살을 뚫고 아까 놓아준 붉은 인거가 수면 위로 힘차게 솟구쳐 올랐는데 그 크기가 아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거대해져 있었습니다. 인거는 단순히 물 위를 뛰는 것이 아니라 거세게 쏟아져 내리는 폭포수를 거슬러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설로만 전해지던 등용문, 땡롱맨, 즉 인거가 폭포를 거슬러 올라 용이 된다는 기적의 순간이었습니다. 쏟아지는 물줄기의 압력은 바위라도 부술 듯 강력했지만 홍이는 온몸에 비늘을 세우고 꼬리를 힘차게 흔들며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위쪽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 모습은 경이로움을 넘어 숭고하기까지 하여 보는 이들의 숨을 멎게 만들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수십 갈래의 번개가 동시에 내리꽂혔고 천지를 뒤흔드는 천둥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번개는 폭포를 거슬러 오르는 인거의 몸을 감싸 안았는데 인거는 그 엄청난 에너지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더욱 붉게 타올랐습니다. 도리는 비바람에 눈을 뜨기 힘들었지만 손으로 눈을 가리며
그 광경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홍이야, 힘내 할 수 있어. 도리의 외침이 빗소리를 뚫고 전해졌는지 인거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폭포의 가장 높은 곳, 절벽의 끝을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인거의 몸에서 눈부신 섬광이 폭발하듯 터져나와 산 전체를 휘감았고 하인들은 으악 하고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강렬한 빛 속에서 인거의 붉은 비늘이 하나둘씩 떨어져 나가고 그 자리에는 찬란한 황금빛 비늘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짧았던 지느러미는 길고 튼튼한 다리로 변하여 날카로운 발톱이 생겨났고 둥글던 머리에는 사슴뿔 같은 것이 솟아나며 긴 수염이 바람에 휘날렸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물고기의 형상이 아니었습니다. 긴 몸통이 하늘을 향해 꿈틀거리며 솟구쳐 오르는 모습, 그것은 바로 전설 속의 동물 용이었습니다. 쾅! 용이 된 홍이가 하늘을 향해 포효하자 그 소리에 먹구름이 찢어지고 쏟아지던 빗줄기가 잠시 멈칫할 정도의 위압감이 느껴졌습니다. 붉은 기운이 감도는 청룡의 자태는 웅장하고 아름다웠으며 그 눈빛은 태양처럼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있던 하인들은 고개를 살짝 들어 그 모습을 보고는 용이다. 진짜 용이 나타났다. 라고 외치며 기절초풍하여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다리가 풀려 기어가는 자, 신발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뛰는 자 서로 부딪혀 넘어지는 자 등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들의 탐욕은 용의 위험 앞에 티끌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용은 도망가는 하인들을 굳이 쫓거나 해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늘 높은 곳에서 그들을 내려다보며 콧김을 한번 푸르르 내뿜었을 뿐인데 그 바람에 하인들은 낙엽처럼 휩쓸려 산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공포에 질려 잘못했습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라고 비명을 지르며 마을을 향해 내달렸고 다시는 이 산에 발을 들이지 못할 만큼 큰 혼쭐이 났습니다. 최부자의 위세만 믿고 날뛰던 그들의 오만함은 용의 등장과 함께 산산조각이 났고 이제 남은 것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려는 비겁한 본능뿐이었습니다. 하인들이 모두 사라지자 폭포 주변에는 다시금 정적이 감돌았지만 이전과는 전혀 다른 평화롭고 신성한 기운이 가득 찼습니다. 용은 하늘을 한 바퀴 유유히 돌더니 천천히 도리가 서 있는 절벽 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용이 다가오자 도리는 잠시 겁을 먹고 뒷걸음질 쳤지만 용의 눈을 마주하는 순간 두려움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 눈은 아까 도간에 있을 때 자신을 바라보던 홍이의 눈 슬프고도 따뜻했던 그 눈빛 그대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용은 도리의 코앞까지 다가와 거대한 머리를 숙이고 가만히 눈을 맞췄습니다. 도리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용의 코 언저리를 쓰다듬었는데 차갑고 딱딱할 줄 알았던 비늘은 의외로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홍이야, 정말 너니? 네가 진짜 용이 된 거야. 도리가 울먹이며 묻자 용은 낮은 울음소리로 그르렁하며 대답하고는 긴 혀로 도리의 젖은 뺨을 핥아주었습니다. 그 까칠한 감촉에 도리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용의 목을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며칠 동안 마음 졸이며 겪었던 고생과 서러움이 한순간에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용은 그런 도리를 위로하듯 가만히 기다려주며 자신의 온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때 산 아래 마을에서는 난리가 났는데 산 정상에서 뿜어져 나오는 황금빛 서광과 용의 울음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잠에서 깨어 밖으로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저길 봐, 산꼭대기에 용이 있어. 도리네 인거가 진짜 용이 되었나 봐. 사람들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고 어떤 이들은 마당에 정화수를 떠놓고 절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최 부자의 집에서는 도망쳐 온 하인들이 기절한 채 발견되었고 최 부자 역시 창문을 통해 용을 보고는 너무 놀라 뒤로 자빠져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그의 탐욕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지 하늘이 내린 징벌 앞에 그는 아무 말도 못하고 벌벌 떨기만 했습니다. 다시 산 정상용은 도리에게 무언가 뜻을 전하려는 듯 고개를 돌려 자신의 등을 가리켰습니다. 도리는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몰라 어리둥절했지만 곧 용이 자신을 태우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를 태워주려고 정말 타도 돼. 도리가 묻자 용은 고개를 끄덕이며 몸을 낮춰 도리가 오르기 쉽게 해주었습니다. 도리는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조심 용의 등에 올라탔고 용의 갈기를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용의 등은 생각보다 넓고 편안했으며 마치 구름 위에 앉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꽉 잡아 도리야. 마음속으로 들려오는 듯한 목소리에 도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은 천천히 몸을 일으키더니 폭포수 위를 박차고 하늘로 날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발 아래로 험준한 산맥과 계곡이 까마득하게 멀어지고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도리는 처음 느껴보는 하늘 비행에 눈을 질끈 감았지만 곧 호기심에 눈을 뜨고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세상은 장난감처럼 작아져 있었고 구불구불한 강줄기는 은빛 실타래처럼 보였습니다. 용은 구름을 뚫고 더 높이 올라갔는데 먹구름 위쪽에는 휘영청 밝은 보름달이 세상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아까와는 달리 구름 위는 고요하고 평화로웠으며 달빛을 받은 용의 비늘은 보석처럼 아름답게 반짝였습니다. 용은 달을 향해 헤엄치듯 유유히 날았고 도리는 그 신비로운 풍경에 넋을 잃고 감탄했습니다. 와, 세상에 이런 곳이 있다니 꿈만 같아. 도리의 탄성에 용은 기분 좋은 듯 몸을 한 바퀴 빙그르르 돌리며 재주를 부렸습니다. 도리의 웃음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고 그 소리는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은 착한 마음씨를 가진 소년에게 하늘이 주는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한참을 하늘에서 논일던 용은 다시 마을 쪽으로 방향을 틀어 천천히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구름 아래로 내려오자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이제 그 비는 폭풍우가 아니라 대지를 적시는 부드러운 단비로 변해 있었습니다. 용이 지나가는 곳마다 검은 먹구름이 걷히고 맑은 기운이 퍼져나갔으며 메말랐던 논밭에는 생명수가 가득 채워졌습니다. 용은 마을 상공을 크게 선회하며 축복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었고 마을 사람들은 빗속에서 춤을 추며 용을 환호했습니다. 가뭄은 완전히 물러갔고 마을에는 다시 풍요와 평화가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용은 도리에 집 마당 깨진 독이 뒹굴고 있는 그곳에 살포시 내려 앉았습니다. 도리가 등에서 내려오자 용은 다시 한번 도리의 얼굴을 비비며 작별을 고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헤어져야 할 시간이라는 것을 도리도 알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홍이야, 아니 용님. 덕분에 평생 잊지 못할 구경을 했어. 부디 하늘나라에 가서도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 도리는 눈물을 꾹 참으며 웃는 얼굴로 배웅하려 애썼습니다. 용은 긴 수염을 흔들며 마지막으로 마을을 한번 굽어보고는 힘차게 하늘로 솟구쳐 올라 구름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용이 떠난 자리에는 은은한 향기와 함께 붉은 비늘 한 조각이 떨어져 있었는데 도리는 그것을 주워 소중히 품에 안았습니다. 비록 홍이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추억과 사랑은 영원히 도리의 가슴속에 남아있을 것이었습니다. 하늘은 언제 비가 왔냐는 듯 맑게 개어 있었고 보름달은 더욱 밝게 빛나며 도리의 초가집을 비춰주었습니다. 도리는 텅 빈 마당에 서서 오랫동안 하늘을 올려다보았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는 하늘을 나눈 용친구가 있다는 사실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어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마을의 흥분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방금 목격한 기적에 대해 이야기꽃을 피웠고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항상 착한 소년 도리가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병석에 누워 끙끙 앓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인과응보라 여겼습니다. 마을의 어른들은 날이 밝는 대로 도리를 찾아가 그동안 돌보지 못한 것을 사과하고 칭찬해 주자고 입을 모았습니다. 도리의 작은 선행이 마을 전체의 가뭄을 해결하고 사람들의 메마른 인심까지 촉촉하게 적셔준 셈이었습니다. 도리는 방으로 들어와 젖은 옷을 갈아입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몸은 청은망은 무거웠지만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고 도리는 손에 쥔 비늘을 만지작거리며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도리는 다시 홍기를 만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오늘 밤 꿈은 그 어느 때보다 달콤하고 환상적인 꿈이 될 것입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마을에는 평온한 정막만이 감돌았고 세상은 다시 질서를 되찾아 고요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다음 날 아침, 마을은 마치 세상이 새로 태어난 것처럼 눈부시게 맑고 청명한 하늘을 맞이했습니다. 밤새 쏟아진 단비 덕분에 바짝 말라있던 논바닥에는 물이 찰랑거렸고 먼지를 뒤집어쓰고 시들어가던 나무집들은 생기를 되찾아 푸른 윤기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침 일찍 문을 열고 나와 마당에 가득 찬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며 밤사이 일어난 기적에 대해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물개는 맑은 물이 넘칠 듯 차올라 있었고 냇개는 시원한 물소리가 다시 들려오니 사람들의 얼굴에는 지난 몇 달간 볼 수 없었던 환한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비가 온 것이 아니라 마을을 짓누르던 근심과 걱정이 씻겨 내려간 축복과도 같은 아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약속이나 한 듯 하나둘씩 도리내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는데 그들의 손에는 갓 쪄낸 떡이나 과일 쌀자루 같은 것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젯밤 용이 승천하는 모습을 목격한 마을 사람들은 이 모든 기적과 풍요가 도리의 착한 마음씨 덕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부모 없는 아이라고 무시하거나 최 부자의 눈치를 보느라 도리를 도와주지 못했던 미안함이 가슴 한구석에 밀려와 사람들의 발걸음을 재촉하게 만들었습니다. 도리네 집 살인문 앞은 금세 마을 사람들로 북적거렸고 모두들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이며 도리가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도리가 부스스한 눈을 비비며 방문을 열고 나오자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며 도리를 반겼습니다. 도리야, 내 덕분에 우리 마을이 살았다. 용님을 감동시킨 내 정성이 하늘에 닿은 게야. 마을 이장님이 대표로 나서서 도리의 손을 덥석 잡으며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리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지만 사람들의 따뜻한 눈빛과 칭찬에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외톨이처럼 지내던 자신이 하루아침에 마을의 영웅이 된 것이 실감나지 않았지만 싫지 않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인파를 헤치고 삼신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으며 앞으로 나오셨는데 할머니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내가 뭐라 했더냐.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이 복을 부른다고 하지 않았느냐. 할머니의 말씀에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반성했습니다. 할머니는 도리의 어깨를 두드리며 이제 이 아이는 우리 마을의 복덩이니 너희들이 부모가 되어 잘 보살펴야 할 것이다. 라고 엄중하게 당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럼요, 그렇고 말고요. 내 자식처럼 아끼겠습니다. 라고 입을 모아 대답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로만 끝내지 않고 곧바로 팔을 걷어붙이고 도리의 집을 단장해주기로 의기투합했습니다. 간밤에 비바람에 뜯겨나간 초가지붕을 새로 얹기 위해 장정들이 집단을 나르기 시작했고 아낙네들은 부엌으로 들어가 묵은 먼지를 털어내고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복의 거기 석갈에 좀 더 튼튼한 걸로 받치게. 여기 맛있는 전 부칠 테니 일하다가 새참들 드세요.
마당은 순식간에 활기찬 잔칫집 분위기로 변했고 뚝딱뚝딱 망치질 소리와 맛있는 음식 냄새가 어우러져 사람 사는 훈훈한 정기 넘쳐났습니다. 도리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라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한편 최 부자의 집에서는 대문이 굳게 닫힌 채 쥐 죽은 듯 고요했는데 최 부자가 밤새 알아누워 꼼짝도 못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용의 노여움을 산 충격과 공포로 인해 식음을 전폐하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벌벌 떨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최 부자의 하인이 쌀가마니와 비단을 지게 해주고 도린의 집으로 찾아왔는데 평소의 거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쭈뼛거리며 도리 앞에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대감마님께서 지난번 일은 정말 미안했다고 이거라도 받고 용서해달라고 하십니다. 하인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이제야 정신을 차렸구먼 하며 혀를 찼습니다. 도리는 하인이 가져온 물건들을 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쌀가마니를 마을 사람들을 향해 밀어놓았습니다. 이 쌀은 저 혼자 먹기엔 너무 많아요. 마을 잔치를 열어서 다 같이 나눠 먹어요. 홍이도 그걸 바랄 거예요. 도리의 넉넉한 마음 씀씀이에 사람들은 다시 한번 감동했고 어린 것이 어쩜 이리 속이 깊을꼬 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최 부자의 사과 선물은 도리의 손을 거쳐 마을 전체의 화합을 위한 잔치 음식으로 쓰이게 되었으니 결과적으로 나쁜 일도 좋은 일로 바뀐 셈이었습니다. 해 질녘이 되자 도리의 집 마당에는 커다란 멍석이 깔리고 풍성한 추석 잔치상이 차려졌습니다. 집집마다 가져온 송편 나물 전 햇과일들이 상다리가 부러질 듯 가득 차려졌고 마을 사람들은 둥글게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가뭄 때문에 흉년이 들 뻔했지만 용이 내려준 비 덕분에 늦게나마 작물들이 살아나 내년 농사를 기약할 수 있게 되었으니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어느 때보다 풍성하고 뜻깊은 한가위였습니다. 어른들은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용에 대한 무용담을 늘어놓았고 아이들은 마당을 뛰어다니며 깔깔거렸습니다. 잔치의 주인공인 도리는 상석에 앉아 마을 어른들이 건네주는 고기 반찬을 받아 먹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리야, 많이 먹어라. 앞으로는 밥 굽는 일 없게 우리가 챙겨주마. 옆집 아주머니가 도리의 밥그릇에 밥을 꾹꾹 눌러 담아주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도리는 입안 가득 밥을 오물거리며 고개를 끄덕였는데 그동안 혼자 차가운 방에서 끼니를 때우던 외로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여러 사람과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이 이렇게 즐겁고 따뜻한 일인지 도리는 예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하늘에는 어제보다 더 둥글고 밝은 보름달이 떠올라 마을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사람들은 둥근 달을 보며 각자의 소원을 빌었는데 그 소원은 더 이상 비 좀 오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가족 모두 건강하게 해주세요. 도리가 잘 크게 해주세요. 같은 소박하고 따뜻한 것들이었습니다. 마을의 정자나무 아래에서는 풍물패가 꽹과리와 장구를 치며 흥겨운 가락을 울렸고 사람들은 그 장단에 맞춰 어깨춤을 추며 밤이 가는 줄 모르고 즐겼습니다. 용추폭포 쪽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사람들의 땀을 식혀주며 축복의 기운을 더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자 도리의 집 마당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예전의 적막함과는 달랐습니다. 깔끔하게 수리된 지붕과 단단해진 담장, 그리고 부엌에 가득 채워진 땔감과 식량들이 도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해주었습니다. 도리는 마당 한 구석에 놓인 깨진 독파편을 정리하다가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빛 속에서 구름이 흘러가는 모양이 마치 용이 꼬리를 치며 헤엄치는 것처럼 보여 도리는 저도 모르게 홍이야 하고 나직이 불러보았습니다. 그때 품속에 넣어두었던 붉은 비늘에서 따뜻한 온기가 퍼져나와 도리의 가슴을 데워주었습니다. 도리는 주머니에서 비늘을 꺼내 달빛에 비추어 보았는데 비늘은 영롱한 빛을 내뿜으며 마치 살아있는 보석처럼 반짝거렸습니다.
그것은 홍기가 멀리 떠난 것이 아니라 언제나 도리와 함께하며 지켜보고 있다는 증표와도 같았습니다. 도리는 비늘을 다시 소중히 품에 넣으며 이제는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하늘에는 용친구가 있고 땅에는 따뜻한 이웃들이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방으로 들어온 도리는 새로 깐 푹신한 요 위에 누웠는데 아궁이에 불을 넉넉히 지핀 덕분에 방바닥이 절절 끓을 정도로 따뜻했습니다. 배도 부르고 등도 따뜻하니 그동안의 긴장과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와 눈꺼풀이 청은망은 무거워졌습니다. 창호지 문 밖에서는 귀뚜라미가 귀뚤귀뚤 맑은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 소리는 자장가처럼 은은하게 들려왔습니다. 도리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자세로 누워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도리는 잠들기 전 오늘 하루 일어난 감사한 일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았습니다. 맛있는 밥, 깨끗해진 집사람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홍이의 모습. 도리는 마음속으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용님, 감사합니다. 저도 용님처럼 남을 돕는 훌륭한 사람이 될게요. 도리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졌고 호흡은 점차 규칙적으로 변하며 깊은 잠의 세계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밤 도리의 꿈속에는 다시 한번 붉은 잉거가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잉거가 아니라 근사한 도포를 입은 소년의 모습으로 나타나 도리와 함께 마을 앞 냇가에서 물장구를 치며 놀았습니다. 꿈속의 세상은 근심 걱정 없는 낙원이었고 도리와 홍이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붕 위에서는 황금빛 용이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잠든 도리의 집을 든든하게 지켜주었고 마을 전체가 포근한 달빛 이불을 덮고 평화로운 안식에 잠겼습니다. 세월이 흘러 도리는 마을에서 가장 지혜롭고 인자한 어른으로 성장했고 가뭄이 들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도리의 이야기를 하며 희망을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도리의 집 뒤편에 묻어둔 붉은 비늘은 대대로 전해지며 마을의 수호신이 되었고 용추폭포의 물줄기는 마르지 않고 언제나 시원하게 쏟아져 내리며 사람들의 마음을 적셔주었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베푸는 삶이 얼마나 큰 복을 가져다 주는지 붉은 잉거와 도리의 이야기는 밤바람을 타고 오래오래 전해졌습니다.